I'm going to I would title my talk "Good Economics for the 그래서 Post-COVID-19 제 Era." 발표의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좋은 경제학입니다. 저는 최근에 출판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수십 년간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백신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끝나면 빈곤 그리고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장기적이고 또 클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의 1인당 GDP는 24% 감소했습니다. 많은 빈곤국들은 보건 위기와 더불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빈곤 국가에서는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보건 위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은 다른 국가보다 적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인구가 젊으니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빈곤 국가들은 보건 위기로 인해서 촉발된 경제 위기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880만 명에서 1억 1,500만 명이 추가로 극심한 빈곤으로 올해 내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이 되면 이 숫자가 1억 5천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빈곤 퇴치에 있어서 만들어 왔던 좋은 추세가 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을 보게 되면 빈곤 완화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뤄내 왔습니다. 영모 사망률이나 산모 사망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990년대 이후로는 최빈층 그리고 빈곤층의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빈곤층의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도 이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게 되면 선진국들이 빈곤국의 코로나 사태를 지원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투입해서 경제를 지금 구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자금 중에서 아주 미미한 그런 금액도 지금 빈곤국에 제공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개도국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위기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침체가 둔화되면 수요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경제가 회복이 되어도 소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한 국가 내에 여러 계층과 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컨퍼런스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초기에는 많은 감염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부유층이나 저소득층이나 그 같은 동일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이제 빈곤층과 저소득층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받는 영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나 인디언 원주민들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녹색으로 표현된 것이 흑인들이고요. 노란색이 이 미국 인디언들입니다. 이 선은
흰색 그리고 검정색 그리고 이 아시아인을 보여주는 녹색 선과는 확연히 다른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 연령에 조정을 하게 되면은 흑인들의 사망률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은 백인보다 3배 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 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경제적인 부담도 계층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소득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 정도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6만 불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4월, 5월이 지난 후에는 이 고용률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9월에 고용률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고용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률이 19% 정도 아직까지 낮은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불평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임금이 제자리 걸음 중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미 불평등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불평등이 더 확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예가 제프 베조스 같은 이런 대기업의 CEO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층에서 이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쯤에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는 제가 한국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뉴딜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이 정당성 있는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국의 정부 신뢰도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한국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미국에서는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시위들이 격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의료보험 제도에서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를 배제할 수는 없죠. 사실 경제학자들 그리고 언론 등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비효율적이거나 부패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빠르게 목소리를 내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할 때 똑같이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왜 정부가 필요한지 저희가 다시금 깨달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를 강제하고 그리고 락다운 조치를 할 수가 있었고 접촉자를 추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치들의 외부성 효과는 굉장히 큰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애주의에 가득 차서 이타주의에 가득 차서 스스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정부처럼 강제하는 그러한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더불어서 정부가 있어야만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고 또 백신 개발
개발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백신 검증을 또 정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패를 좌우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워낙 정부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바이러스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신뢰를 더 잃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신뢰를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봉쇄 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유럽에서도 봉쇄 조치에 대해서 많은 그런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불신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불신이 커지게 되면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사실 재정적 지원의 효과를 그 어느 때보다 저희가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려면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세금이 낮고 연봉이 높아야 일을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이제 보편적인 어떤 현금 이전, 현금 지원에 대한 이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일단 빈곤국의 수치를 들고 와봤습니다. 빈곤국을 보게 되면 보편적 현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많습니다. 또 선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어떤 노동 상황과 상관없이 현재 상황에 따라서 비조건적인 현금 지원을 하는 그런 빈곤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온두라스, 모로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는 사실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현금 지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게을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18년에 저희가 미국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질문했던 한 가지는 지금 맨 상단에 보시면 보편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편 기본소득이 제공된다면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0%만이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00명 중에 5,000명에 대해서는 보편 기본소득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물었다면 나머지 5,000명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소득 지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두 답변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보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왜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은 게을러질 것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정부에서 매주 실업수당 $600씩 제공을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편적 소득을 제공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직을 한 경우에는 $600의 실업 수당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업 수당을 제공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처크 그래슬리 상원 의원 같은 분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할 유인이 적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사실 실증적인 증거나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예일에서 진행한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600를 받는다고 해서 이 실업수당 $600를 받는다고 해서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가 자신들이 벌었던 돈보다 많았던 집단이고요. 파란색은 이제 $600가 자신이 벌었던 돈보다 적은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은 빈곤층이기 때문에 이 리플레이스먼트 레이트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선이 이제 실업수당을 제공을 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실업수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일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구직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일할 동기를 더 많이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실업수당을 제공을 하면서 그 지역사회의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는 잃었어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를 보시면 이런 실업수당이나 복지 혜택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실증적인 증거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을 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많은 언론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예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비슷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난으로 인해서 이 실업수당 프로그램이 미국에서는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시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바로 경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유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책 기반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나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로봇을 만드는 일을 한다던가 자동차 영업사원이 된다든가 이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고 변화에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사람들의 이사하는 비율은 훨씬 더 적습니다. 18세기만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세계대전 이후에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리적 이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를 보시면은 1948년도에 사람들의 6.4%가 자신의 지역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이 되었을 때 3.9%로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서 특정 지역들이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쇼크로 인해서 이주를 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특정 지역들의 경우에는 공황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경제에 그런데 이와 같은 이동성이 적어지는 현상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국제 이주자들에게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다 하더라도 이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 총리께서 경제에 대해서 완전한 봉쇄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도시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실직이 되면서 동시에 자신이 살 수 있는 곳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원 거주지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동시에 이동을 하려고 하였는데 문제는 기차들이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았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19보다 이로 인해서 이동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다시 개방이 되고 사람들이 봉쇄를 차단을 이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사람들에게 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존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특별히 이것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지역들이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게 되고요. 절망사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 절망사라고 할 때에는 오피오이드, 마약이라든가 자살,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인데요. 2000년도부터 점점 더 이 지도가 더 진한 색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망사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사망률이 미국에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었는데요. 이것은 이 독감 이후에는 처음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절망사라고 하는 팬데믹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팬데믹은 불평등이 가속화되면서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말씀이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이 코로나19 등의 대응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두 가지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당에 다소 집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성공을 가져다주는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사실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복지입니다. 그리고 복지는 이제 GDP가 상승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지도상에서 보면은 GDP, 1인당 GDP는 높지만 이 절망사가 높다는 것은 삶의 질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1970년대의 미국과 영국의 교훈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70년대 초반에 성장이 둔화가 되었을 때에 바로 나왔던 대응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부자에 대한 감세를 하였고요. 빈곤계층에 대한 복지를 줄였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은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부국을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지 않고 있고 사람들이 재정적인, 금융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불평등이 훨씬 더 가속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지도와 같이 사람들의 불행감만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이전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1960년부터 보면은요. 성장률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가난한 국가였기 때문에 전환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다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국의 대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유는 당연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미 한국은 어느 정도의 부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는 복지, 즉 복지가 형평성 있게 제공이 되는가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의 그린 뉴딜이
나왔는데요.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녹색이라고 하는 그린 뉴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치아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그리고 유럽에서의 그린 뉴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화재로 인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 역시 자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필요한 정책이 나와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좀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 투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의 그린 뉴딜은 디지털 뉴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의 어떤 수혜를 고루 나누자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 내에 그리고 전세적으로 봤을 때에 이 사실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 동안에도 보면은요.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같은 온라인 줌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를 한다라면은 패자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아마존의 경우에는 더 많은 부를 구축할 수 있는 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로봇에 의해서 그 일이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 심각한 문제겠죠. 코로나19 전에도 그렇게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어 로봇은 아프지도 않고 집에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라면은 실제 공장에서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화가 산업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더 상승될 것이고요. 이것은 불평등을 더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산업혁명 당시에 이와 같이 방직기들을 없애는 루다이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동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루다이트 운동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자동화가 다시 한번 진행되는 이 시대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빈곤계층의 복지가 개선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사실 이러한 패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힘이 새로운 어떤 균형점을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이 교역과 자동화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들의 보상 정책은 사실 부적절합니다.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손해가 너무나 크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사실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들의 존엄성마저 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인적 축으로서 사회적 안정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사회적인 안정망이라고 하는 것, 미국이라든가 중국, 프랑스, 그리고 인도, 아프리카 다 저희가 사회 보호라고 하는 것을 보장체계라고 하는 것을 자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시대와처럼 저희가 빈곤층들이 불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게을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 보호 정책들, 사회적인 안정망 같은 경우에는 포함을 시키기보다는 좀 더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상 이러한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이 수혜 대상자가 아닌, 즉 실제 빈곤 대상자가 아니고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19 때에도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인해서 엘리트에 대한 분노가 증대되고 촉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최대 난제를 극복하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문제들인 세계적인 빈곤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문제, 사실 이것들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일에 한 국가 내에서도 좀 더 존중을 하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재분배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를 또 해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